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보통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목이 집중되는 곳은 그 사건 내용과 관련된 죽은 피해자 그리고 가해자가 되겠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죽은 피해자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요, 오랫동안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 대한,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는 과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걸까요? 범인, 가해자일까요? 아니면 가해자가 감옥에 가버렸으니까 가해자의 가족들일까요? 아니면 이 사회일까요? 자, 이게 오늘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첫 번째 주제였어요. 그런데 또 다른 주제가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오늘 여러분이 듣게 되실 이 사건의 범인은 조현병 증세를 앓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최근에도 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사람들에 대한 범죄가 뉴스에서 계속 들려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8살 아이를 유괴해서 이렇게 토막살인했던 그 학생 기억하죠? 미성년자였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조현병을 앓고 있었다라는 주장이 있고요. 물론 병을 겪고 있는 그 사람도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힘들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이 병을 정신증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 어쩌면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 정신적으로 좀 미약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더 강화돼야 되는 건 아닐까요? 우리 사회는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이게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요. 자, 오늘 아주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이런 질문을 먼저 던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 사건에는 시각이 대립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 정신병에 의한 묻지마 살인이냐 또는 여성 혐오 범죄냐라는 거죠. 저는 답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이 방송을 진행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조명하면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또 근본적인 원인들 그리고 대책들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줬던 한 사건이 있습니다. 강남 묻지마 사건. 그런데 요즘 이 사건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됐어요. 그 이유는 2017년 8월 20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이 범인 김 씨에게 살해된 피해자 A양의 부모가요, 가해자 김 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제 부모 A씨가 딸이 기대 수명보다 이른 나이에 사망하게 됐잖아요. 그리고 딸이 사망하고 나서 내가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그 수익 총 3억 7천만 원과 내가 여태까지 피해를 받았으니 정신적, 육체적 위자료를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합니다. 총 5억 7천만 원이죠. 사실 이런 그 소송에서 이렇게 이기기라는 건 사실 여태까지 그렇게 우리가 자주 들어왔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면 여러분은 피해자 가족이 아니라서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피해자 가족 같은 경우에는 사건이 벌어지고 뭐 예를 들어 6개월 만에 재판이 진행해서 끝났다 한언정 그 사람들의 그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김 씨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김 씨는요,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고요, 자기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냥 뭐 제대로 변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무변론 선고로 그냥 끝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김 씨가 항소하지 않으면 A 씨의 부모는 김 씨에게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실제 배상액은요, A씨 부모가 이미 돈을 받으셨대요. 범죄 피해 구조금이라고 7천만 원 정도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그걸 제외한 5억 원으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사실 이미 사망한 딸은 돌아올 수 없어요. 하지만 그건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상처가 됐죠. 평생 마음속에 안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배상금으로나마 조금이나마 좀 위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는요, 김 씨가 5억 원이 있냐는 거예요. 공단 관계자가요, 김 씨 재산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통장에 남아있는 예금
부동산 이런 거 다 억류해가지고 피해자 부모님한테 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김 씨는 능력이 없어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거의 5억 원이나 되는 돈은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아니 그럼 감옥에 들어가니까 감옥에 들어가서라도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지 않냐? 라고 말을 하는데 아무리 가해자, 범인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소득 금액에서 최소 생계비는 건들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적용이 불가능한 거죠. 일부에서는 가해자 가족들이 갚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법상 가해자가 어른이면 그 부모가 책임을 느껴서 배상을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강제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죠. 사실 피해자 부모로서는 좀 답답하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나 사회가 어느 정도로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2008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만약에 한 가정에서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살해되었을 때 미국은 10억 원, 일본은 약 4억 원을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가해자가 재판을 받아서 엄중한 법 집행을 받아서 뭐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받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남아있는 이 피해 가족, 유가족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강남 묻지마 사건은 뭐였을까요? 2016년 5월 17일이었어요. 이 새벽에 굉장히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강남역 부근이었죠. 이 피해 여성은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술도 마시고 하면서요. 그런데 이 술자리 중에 이제 주점에 있었는데 화장실에 갑자기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1시쯤에 화장실을 가기 위해 그녀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그 CCTV예요. 그녀가 화장실에 가는 장면이죠. 남녀 공용 화장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녀가 화장실에 갔고 친구들은 다시 술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약 20분의 시간이 흘렀어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있는 화장실이라고 해도 20분이 지났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는 건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그녀를 찾아 나섭니다. 아까 술을 좀 마셔서 길을 혹시 못 찾나? 자리를 못 찾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건물 화장실에 지인들이 도착했을 때는 참혹한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녀는 화장실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고요. 흉기로 수차례 찔려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지인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이 사건이 2016년 작년 5월에 있었던 강남역 묻지마 사건입니다. 자,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먼저 누군가가 그녀를 칼로 찌른 거예요. 그쵸? 그런데 도대체 범행의 동기가 뭐였을까? 이걸 생각하게 되죠. 먼저 이게 새벽 시간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CCTV에는 막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거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쉽게 범인을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CCTV에 잡힌 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 상가 내의 주점 종업원이었어요. 30대 남성 김 씨를 용의자로 결론 내리고 사건 발생 10시간이 지난 후에 김 씨를 잠복해가지고 검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린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왜 죽였냐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경찰이 이 김 씨가 2008년부터 조현병으로 4번이나 병원에 입원한 기록을 찾게 됩니다. 5월 21일이었어요. 이 CCTV 분석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너무나 여러분 놀라워요. 가해자 김 씨가 이 화장실에 들어가서 기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리는 동안 총 6명의 남자가 들어왔다 나갔다를 하게 돼요. 그런데 범인은 이 변기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이 남자들이 다 나가고 처음으로 들어오게 된 여성을 향해서 칼을 찌른 거예요. 경찰이 심리 면담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 전형적인 피해망상에 걸린 조현병에 의한 묻지마 범죄 유형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행 당시에 김 씨의 정신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고요. 그리고 이 여자를 죽여야겠다는 어떤 동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정신질환에 의한 묻지마 범죄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김 씨가 공격을 할 때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그냥 바로 공격을 했대요. 그래서 목적성이 그렇게 뚜렷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비해서 범행의 그 어떤 계획이 체계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건 보통 정신질환이다 하고 보도를 하게 됐죠. 5월 24일입니다. 오전 9시에 사건이 발생한 이 화장실 안에서 현장 검증이 실시가 됐어요. 자, 요게 현장 검증 당일의 사진입니다. 자, 궁금하죠? 어떤 사람일지, 김씨. 자, 피해자 김모 씨 같은 경우는 이 현재 심정을 묻는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냥 담담합니다. 차분해요.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어서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이나 감정은 없었는데 뭐 어쨌든 희생됐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미안하고 송구스럽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더 궁금해진 거예요. 아니 개인적인 원한이 없는데 왜 살해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김씨가 하는 얘기가 그 부분에서는 내가 차후 조사받는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그가 알 수 없는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변호인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아무런 그냥 자기 혼자 재판에 서도 된대요. 그래서 이게 변호사 선임을 거부하면 사실 재판이 중지되거든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김 씨가 살인죄로 구속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이 반드시 선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수사기관이 조현병 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이제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변호사가 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심신미약 같은 경우는 형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변호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이 재판 진행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근데 자기는 필요 없다고 했어. 하지만 현재는 국선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갔던 재판에 직접 들어갔던 방청자의 증언에 따르면 국선 변호인이 그냥 앉아만 계신대요. 그거 외에는 하는 일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이 김씨가, 범인 김씨가 아예 변호사와 접견하거나 변론하는 걸 거부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보면 약간 막 감옥에 가고 싶어 환장한 사람 같아요. 게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거나 뭐 여러 가지 절차에서 분명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형량을 줄일 수 있어. 자기 심신미약이다. 증거 불충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자기한테 유리한 요소는 다 증거 사용을 거부했대요. 그리고 오히려 형량에 불리하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불리하게,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더 많이 형량이 늘어나는 거, 그런 절차에서는 오히려 다 사용해도 된다 하고 동의를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범인의 태도와는 좀 다른 태도로 일관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조현병 관련 자료 중에서 재판장이 직접 이거는 증거로 채택해야 됩니다 하는 자료가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건 다 채택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8월 이제 각종 물증이 공개가 됩니다. 범행 전후로 이 CCTV에 여러 곳에 이 사람이 이제 찍히게 됐어요. 김 씨가. 확실한 증거죠. 그리고 이 칼을 다루는 게 이 사람이 그렇게 익숙하진 않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 손에 남는 자상, 찰과상의 증거 사진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김 씨가 범행 도중에 도주 중에서 그 강남역 출구에다가 피가 떨어진 거예요. 그 혈흔 등이 공개가 되면서 이제 증거가 확실하죠. 그런데 이 재판에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기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온 거 보니까 내가 인기가 많고 유명인사가 된 것 같네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발언을 듣고 막 이 방청객들이 막 너무 정말 미쳤냐 하면서 막 탄식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정상은 정말 아닌 것 같죠. 2016년 9월 달에는요, 이제 증인들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증인들이 조현병의 증세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얘기하면서 또 그가 이 여성에 대한 굉장히 뒤틀린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뭐 친구들이 나와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닐 때부터 여자들이 뭐 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피해자 유족의 대표로 피해 여성의 어머니가 나오시게 되죠. 그러면서 내내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딸이 가고 나서 우리 가족이 겪는 고통 이렇게 크다, 그립다,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막 표시를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범인 김 씨가 자세를 계속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건 우리한테 어떻게 비춰지냐면 되게 진지하지 않게 듣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재판 상황에서 피해자의 오빠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고성하고 막 욕설을 막 지르면서 막 질타를 한 거죠. 그래서 재판이 잠깐 휴정이 되기도 했다고 해요. 왜 이렇게 불안정한 자세를 보였을까요? 정신질환이 좀 심한 것 같기도 하고요. 결국 2016년 9월 30일에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김 씨는 조현병 증세를 부인해요. 난 조현병이 아니다. 난 정상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2016년 10월 선고 공판에서 김 씨에게 징역 30년이 선고가 됩니다. 그 이외에 치료 감호와 20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하게 되죠. 자, 참 특이한 사건이었어요. 강남역 묻지마 사건이요. 그런데 가해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